조선 후기 한양에서 한나절 떨어진 숨은 골, 물길 하나로 상인과 재물이 모여들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물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거상 유정호 대감이 마침내 병석에 누워 마지막 말을 남기던 밤, 땅이 아니라 물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남들이 아무도 고르지 않은 썩은 방앗간을 선택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썩은 방앗간을 받겠습니다. 유정호 대감의 방은 촛불이 어스름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대감은 백발이 성성한 채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큰아들 유상길은 40 중반의 나이에도 눈동자만 번득이고 있었어요. 장사수와는 아버지만 못했지만 욕심만큼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최 씨는 한양 양반가 출신으로 늘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있었죠. 둘째 아들 유상무는 형과 달리 소심하고 유약한 성품이었어요. 책을 좋아했고 장사보다는 시를 읊는 걸 더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윤 씨는 약초꾼의 딸로 산과 물을 읽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죠. 대감이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재산을 나누려 한다.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물들었어요. 상길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최 씨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상무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힐끗 쳐다봤죠. 대감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두 가지 재산이 있다. 첫 번째는 나루터 앞 기름진 논 20마지기였습니다. 이 논은 수문골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기름진 흙이 쌓여 매년 쌀이 풍년이었죠. 게다가 나루터 바로 앞이라 배가 드나들 때마다 통행새가 은자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황금알을 낳는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산자락 돌밭 5마지기와 그 아래에 있는 낡은 방앗간 한 채였습니다. 돌밭은 이름 그대로 돌투성이 땅이었어요. 쟁기질을 해도 쇳소리가 날 정도였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를 조금 심을 수 있을 뿐이었죠. 방앗간은 더 심각했어요. 물레가 멈춘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길이 끊겨 물레는 썩은 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귀신 나올 패가라고 수군거렸죠. 상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시는군. 최 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당연히 우리가 논을 받겠지. 상무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형님이 논을 가져가면 우리는 돌밭뿐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 대감의 흐린 눈동자가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저희는 돌밭과 방앗간을 택하겠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상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인? 최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호호, 동서,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상길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우야, 내 마누라가 제정신이냐? 하지만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방앗간은 멈춘 게 아니라 잠든 겁니다.
대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최 씨가 다시 웃었습니다. 동서, 잠이든 죽었든 물레가 안 도는 방앗간이 뭐가 중요해요? 논 20마지기 두고 방앗간이라니 세상에. 상길이 거들었어요. 아버지, 아우 마누라가 장난으로 하는 소리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큰아들은 논을 가지고 작은아들은 방앗간을. 상길과 최 씨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상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지만 윤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 씨가 코웃음 쳤어요. 은혜라니, 저 착한 동서 참. 그때 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두의 시선이 대감에게 쏠렸어요. 대감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물의 소리를 아는 자가 내 대를 잇는다. 뭐라고 하신 겁니까? 상길이 되물었지만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죠. 유언 한마디가 남긴 의문. 대감의 말은 모두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상길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물소리, 허튼 소리. 아버지가 병환으로 정신이 혼미해지신 게 분명해. 그는 안방으로 나오며 최 씨에게 말했죠. 여보, 논 20마지기가 우리 손에 들어왔소. 내년부터는 한양에 쌀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게요. 최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돌밥받은 저 어리석은 동서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재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논에서 나올 쌀로 장사를 확장하고 나루터 통행세로 또 다른 땅을 살 궁리를 하고 있었죠. 반면 상무는 불안했습니다. 작은 사랑방으로 돌아온 그는 윤 씨에게 물었어요. 부인,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요?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자락 너머 방앗간이 있는 곳을 응시하며 말했죠. 서방님,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물의 소리를 아는 자가 대를 잇는다? 네. 윤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버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무슨 길 말이요? 윤 씨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약초꾼이셨어요.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 물길은 땅 위가 아니라 땅 밑에서 먼저 온다고요. 상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은 땅 위로 흐르는 물만 봅니다. 강물, 시냇물, 빗물. 하지만 진짜 물은 땅 밑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게 방앗간과 무슨 상관이요? 저 방앗간이 멈춘 건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상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물길을 다시 열면?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앗간이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계속 대감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물의 소리를 아는 자. 윤 씨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산속 깊은 곳의 샘을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귀를 땅에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여기다라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땅을 파면 정말로 차가운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소리 나도 들었었어. 윤 씨는 그 울림을 믿었습니다. 대감이 숨을 거둔 지 사흘 후 상제는 끝났어요. 그리고 큰 집과 작은 집은 정식으로 재산을 나눴습니다. 상길은 나루터 앞 논 20마지기를 차지했고 상무는 산자락 돌밭과 방앗간을 물려받았죠. 작은 집이 짐을 싸는 날 큰 집에서는 대놓고 눈치를 줬어요. 최 씨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우린 신분이 달라요. 20마지기 땅 주인 앞에서 돌밭 거짓골은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주세요. 상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형수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상길이 코웃음을 쳤어요. 신세는 무슨, 앞으로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시오. 쪽팔려서 상문 부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큰 집 식구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저 멍청한 것들, 돌밭 가지고 뭘 할 건지 궁금하네. 방앗간에서 귀신이라도 나오면 재미있겠어요. 보따리 2개를 짊어진 상문 부부는 산자락을 향해 걸었어요. 길은 험했습니다. 마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길은 좁아졌고 돌과 자갈이 발을 아프게 했죠.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돌밭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이요? 상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밭은 소문 그대로였어요. 아니, 소문보다 더 심했죠. 땅은 온통 돌과 자갈투성이었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른 흙만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방앗간은 폐허였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물레는 죽어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 물레바퀴는 이끼가 끼어 검게 변해 있었고 물기를 받아야 할 수로는 흙과 돌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상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부인, 우리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요? 논을 두고 이딴 걸.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앗간 안을 둘러봤습니다. 쥐가 갉아먹은 자리, 썩어내린 기둥, 부서진 절구통. 하지만 윤 씨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물레의 구조, 생각보다 튼튼해. 수로의 방향, 산 쪽을 향하고 있어. 이 위치라면 윤 씨는 방앗간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막힌 수로가 있었어요. 수로는 산 쪽에서 방앗간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흙과 돌로 완전히 막혀 있었죠. 윤 씨가 무릎을 꿇고 막힌 수로를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흙을 조금 긁어내자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이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쌓인 돌이 아니었어요. 크기가 일정했고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막았어. 윤 씨의 눈이 가늘게 떨렸어요. 자연 붕괴가 아니라 사람 손이 탄 막음이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산 중턱에 바위가 보였어요. 그 바위 아래 어딘가에서 물이 흐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서방님,
윤 씨가 상문을 불렀습니다. 네, 부인. 내일부터 저 수로를 파봅시다. 상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수로를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나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오? 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물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뭄의 시작.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이파가 지나고 소만이 지났지만 비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장마가 오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계속 맑았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가뭄이 심상치 않소. 강물 수위가 낮아지고 있소.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으니 벼가 마르고 있소. 수문골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나루터였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자 수심이 얕아졌고 배가 제대로 뜨질 않았어요. 큰 배는 아예 운행을 멈췄고 작은 배만 간신히 오갈 뿐이었죠. 나루터 장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상길은 초조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통행세가 반토막도 안 나는데. 더 큰 문제는 논이었습니다. 상길의 논 20마지기는 강물을 끌어들여 물을 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강물이 줄어들자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어요. 장마만 오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장마는 오지 않았고 논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벼는 황금빛이 아니라 갈색으로 변했어요. 잎이 말라 오그라들었고 이삭은 맺히지도 않았죠. 한 달이 더 지나자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금이 가고 흙먼지가 날렸어요. 이럴 수가. 내 논이, 내 20마지기가. 상길은 매일 논을 지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최 씨도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논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데 물이 없으니 소용없소? 그럼 물을 길어다 부으면 되잖아요. 20마지기를 어떻게 길어다 부어요? 부부는 매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모두가 물을 찾아 헤맸지만 강물은 점점 줄어들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죠.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산자락 돌밭 부부는 뭐 하고 있을까? 아, 그 방앗간 받은 사람들? 맞소. 요즘 안 보이던데. 돌밭에서 굶어 죽었겠지, 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산자락 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썩은 방앗간의 비밀. 윤 씨는 매일같이 수로를 팠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곡괭이를 들었고 해가 질 때까지 흙을 파냈어요. 돌을 걷어내고 자갈을 치우고 막힌 수로를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문도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맞소? 조금만 더 파면 될 거예요. 벌써 한 달째요. 물은커녕 돌만 나오잖소? 서방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지만 상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어요. 나는 못하겠소. 차라리 마을로 내려가 품팔이라도 해야겠소. 상문은 곡괭이를 내던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 씨는 혼자 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다 그녀를 봤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수로를 파고 있네. 미친 거 아니야? 물도 없는데. 방앗간이 밥을 주나? 저렇게 땅만 파서 뭐 하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수로를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갔고 귀를 땅에 대고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들려. 분명히 들려. 물이 땅 밑에서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어요.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방앗간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촛불 하나만 켜둔 채 그녀는 썩은 물레를 쓰다듬고 있었죠. 시아버님, 이 방앗간에 뭔가 있으시죠? 그녀는 물레의 틈새를 손으로 훑쳤습니다. 썩은 나무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그때 뭔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건? 윤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냈어요. 쇠조각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얇은 판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었어요. 숨은 골, 물길은 여기서 갈라진다. 윤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숨은 골, 물길, 갈라진다. 그녀는 쇠판을 돌려가며 더 자세히 살폈어요.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산의 심장을 열면 물이 깨어난다. 산의 심장? 윤 씨는 벌떡 일어나 방앗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자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쇠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수로의 끝, 산 중턱 바위 아래. 저기에 뭔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쇠판에 적힌 방향을 따라 정확히 그 지점을 찾아냈어요. 큰 바위 아래 흙으로 덮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자, 두 자, 세 자쯤 팠을 때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나무? 아니었어요. 나무로 만든 숨은 물문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문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윤 씨는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수문은 생각보다 컸어요. 두 팔을 벌린 크기였고 쇠고리가 달려 있었죠. 누군가 예전에 이 물길을 잠갔어.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방앗간을 죽여놓은 거야. 그녀는 쇠고리를 잡았어요. 수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힘껏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안 돼. 윤 씨는 산을 내려가 상문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또? 제발요, 서방님. 상문은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쇠고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끄윽. 나무로 된 수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조금 움직였어요.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쿵. 수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땅속에서 낮은 울림이 올라왔어요. 으르르르. 마치 잠자던 짐승이 깨어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상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부인, 이게 무슨... 조금만 더요. 두 사람은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콰직. 수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조용히 불었고 산은 고요했죠. 역시 아무것도 없고
상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싸 땅속 깊은 곳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돌아오면 돌밭이 먼저 산다. 물은 한순간에 솟아나지 않았어요. 수문을 연 그날 물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았어요. 물이 깨어나고 있어. 다음 날 수로 끝에서 작은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가는 물이었지만 분명한 물이었어요. 상문이 놀라 손을 담갔습니다. 부인, 정말로 물이 나온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윤 씨는 매일 수로를 따라 물길을 정리했습니다. 막혀있던 돌을 치우고 흙을 걷어내며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게 길을 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물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뚝만 한 굵기로 물이 흘렀고 수로를 따라 방앗간까지 도달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어요. 방앗간 안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문과 윤 씨가 달려가 보니 물레바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10년 넘게 멈춰있던 물레가 물의 힘을 받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느렸습니다. 삐걱거리며 힘겹게 돌았죠. 하지만 물줄기가 계속 흐르자 물레는 점점 빨라졌어요. 부인, 우리가 해냈소. 상문이 윤 씨를 껴안았습니다. 윤 씨는 물레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시아버님, 맞으셨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물레가 돌아가자 장사가 돌아왔다.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강물은 거의 말라갔어요. 사람들은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물 한 바가지에 쌀 한 대를 줘도 구하기 힘들어. 이러다 모두 말라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산자락 방앗간에 물이 있다던데? 설마 저 폐가에? 아니, 정말이래. 물레가 돌아간다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몇 명이 산자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물레가 돌아간다. 물이 흐르고 있어. 방앗간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왔고 물레는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얻어갈 수 있소? 저도 물이 필요합니다. 윤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 물은 하늘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값은 얼마요? 돈은 받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길어갔어요. 하지만 윤 씨는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대신 이웃에게도 나눠주세요. 혼자만 살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앗간은 단지 물만 주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곡식을 빻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물레가 돌아가자 절구통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아준다. 이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이웃 마을에서도 곡식을 메고 왔어요. 조를 빻아주실 수 있소? 밀을 가루로 만들고 싶은데 보리를 빻아야 죽을 쓸 수 있어요. 윤 씨와 상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곡식을 받아 물레로 빻고 가루를 되돌려줬어요. 윤 씨는 값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곡식 한 말 빻는데 쌀 2홈만 주세요.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사람들은 감사해했고 입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산자락 방앗간은 사람 살리는 곳이다. 저 며느리는 보살이야, 보살. 한 달이 지나자 돌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장터가 생겼습니다. 곡식을 빻으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장사꾼들이 나타났어요. 떡을 팔고 막걸리를 팔고 나무를 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곧 주막이 들어섰고 약초꾼들도 눌러앉았습니다. 돌밭은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생명의 터전이 된 겁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백로가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가뭄에 목말랐던 땅이 비를 흠뻑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넘도록 비는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그쳤으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강물이 불어나고 있어. 열흘째 되던 날 한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둑을 넘어 마을로 밀려들었어요. 가장 먼저 침수된 곳은 나루터 앞 논이었습니다. 상길은 논을 지키려 애썼어요. 안 돼. 내 논이 잠긴다. 하지만 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콸콸콸. 거센 물줄기가 논을 덮쳤어요. 20마지기 중 절반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형님, 빨리 피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상길은 논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둑을 무너뜨렸고 엄청난 물줄기가 논을 휩쓸었어요. 와르르르. 흙이 쓸려나가고 돌이 굴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길이 본 광경은 처참했어요. 20마지기 중 10마지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땅이 무너져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남은 10마지기도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 땅이 다 사라졌어. 상길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최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거든요. 넓은 땅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고, 물이 있어도 낮은 땅은 한 번에 휩쓸린다는 걸. 반면 산자락 돌밭은 멀쩡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기에 홍수가 닿지 않았거든요. 방앗간 역시 무사했어요. 물길은 조절 가능한 수문이 있었고 윤 씨는 홍수 전에 수문을 적절히 조절해뒀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둘째 며느리가 옳았던 거야. 저 여자는 땅이 아니라 물의 운명을 봤어. 홍수가 지나간 지 보름 후 상길은 관아에 소장을 냈습니다. 부당한 재산 분배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또는 소장을 받아들고 눈살을 찔렀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노망이 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배가 잘못되었사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상길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20마지기 논을 주셨지만
그 땅은 홍수에 쓸려갔습니다. 반면 아우에게 준 방앗간은 멀쩡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다면 제게 더 좋은 땅을 주셨을 겁니다. 방앗간은 원래 제 몫이어야 합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 아우를 불러오너라. 며칠 후 상문과 윤 씨가 관아에 나왔습니다. 사또가 물었어요. 내 형이 재산 분배가 부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윤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시아버님은 노망이 들지 않으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윤 씨는 조용히 낡은 꾸러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아버님께서 평생 기록하신 물길 기록첩입니다. 사또가 책자를 받아들었어요. 책장을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제1년 봄, 수문골 물길이 세 갈래로 나뉜다. 제5년 여름, 가뭄이 들자 샘이 마른다. 산자락 수문을 열면 물이 흐른다. 제10년 가을, 홍수가 나루터를 덮친다. 낮은 노는 쓸려간다. 기록은 수십 년에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문골의 진실. 수문골 물길은 가뭄이 길어지면 끊긴다. 나루터 앞 낮은 노는 홍수 때 떠내려간다. 산자락 수문을 열면 방앗간이 다시 살아난다. 수문의 위치는 큰 바위 아래 세자 깊이. 탐욕을 시험할 때가 오면 물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 맡긴다. 사또가 상기를 노려봤어요. 이 기록을 봐라. 내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노망이 아니라 시험을 한 것이다. 상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최 씨가 끼어들었어요. 사또 나리. 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노는 쓸려갔는데 방앗간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사또가 차갑게 말했어요. 공평? 내 남편이 물의 소리를 들었다면 방앗간을 선택했을 것이다. 탐욕에 눈이 멀어 논을 택한 것은 내 남편이다. 그렇지만 더구나 사또가 기록첩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두 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탐욕을 선택하면 재앙을, 지혜를 선택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다. 내 아버지는 노망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을 준 것이다. 상길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또가 판결했습니다. 유언은 정당하다. 원고의 소송은 기각한다. 그리고 무고죄로 곤장 10대를 치도록 하라. 사또 나리, 그럴 순 없습니다. 끌어내라. 상길은 관아 마당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억울하오, 억울하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이 끝난 그날 저녁, 사또는 윤 씨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예, 나리. 내 시아버지의 기록첩을 보니 방앗간에 대한 기록이 더 있는 것 같다. 혹시 수문 아래를 살펴본 적이 있느냐?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 깊이까지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구나. 내일 관속을 보내마. 다음 날 사또가 보낸 관속 2명이 산자락 방앗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수문 아래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돌을 치워야겠소. 밑을 더 파봅시다. 한 자, 2자. 3자쯤 팠을 때 곡괭이가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요? 관속들이 흙을 걷어내자 돌로 만든 상자가 나타났어요. 상자는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뚜껑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의 소리를 아는 자에게. 상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관속들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관하로 가져갔습니다. 사또 앞에서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양 기와집 문서. 유정호 대감이 젊은 시절 사둔 한양의 집 문서였어요. 지금 시세로 1000냥은 좋게 될 재산이었죠. 두 번째, 은자 100냥. 깨끗하게 보관된 은자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빈문서 소각 증서. 유정호 대감이 생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의 문서들을 모두 태운 증거였어요. 빚은 모두 탕감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네 번째, 대감의 마지막 편지. 사또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물길을 따라 살았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으면 돌아서 가고 가두면 넘쳐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탐욕은 높은 곳만 보게 만들고 지혜는 낮은 곳을 보게 만든다. 나는 두 아들에게 선택을 주었다. 넓은 땅은 눈을 속인다. 많은 돈은 마음을 속인다. 하지만 물만은 생명을 속이지 않는다. 논 스무마지기는 미끼요. 방앗 가는 길이다. 물의 소리를 듣는 자는 땅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얻은 것이다. 이 상자를 여는 자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탐욕이 아닌 지혜로, 높음이 아닌 낮음으로. 그것이 내가 평생 물에게서 배운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사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구나. 윤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이 재산은 내 것이다. 법적으로도 도리상으로도 내 것이다. 사또가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너는 유정호 대감의 정식 상속인이다. 한양 기와집도 은자도 모두 내 것이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어요. 둘째 며느리가 대감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한양 집까지, 은자 100냥에다 빚까지 탕감해줬다고 하더라. 상길은 그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최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멍청했어. 방앗간을 택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늦었습니다. 물레가 돌고 사람이 모이고 그날 이후 산자락 방앗간은 더욱 번창했어요. 윤 씨는 한양 기와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을 상인들을 위한 객주로 만들었죠. 수문골에서 한양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한 거예요. 은자 100냥은 방앗간을 확장하는 데 썼습니다. 물레를 하나 더 만들고 절구통을 늘렸어요. 더 많은 사람이 곡식을 빻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윤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 수문골의 물길을 제대로 관리합시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의 지도 아래 마을 사람들은 수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흐르는 물길을 여러 갈래로 나눠 각 논에 물이 고르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곳에는 제방을 쌓아 홍수를 대비했죠. 3년이 지났습니다. 수문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가뭄이 들어도 산자락 수문을 열면 물이 흘렀습니다.
홍수가 나도 제 방이 마을을 지켰어요. 그리고 방앗간은 이제 수문골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앗간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고 장터는 날로 커졌어요. 나루터 장사보다 방앗간 장사가 더 번창했죠. 상무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부인,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됐소. 윤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시아버님 덕분이죠. 그래도 부인이 물의 소리를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소. 윤 씨는 방앗간 물레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물레는 힘차게 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제대로 했을까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물레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죠. 으르르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12장. 큰형님의 몰락, 그리고 마지막 선택. 한편 상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논 20마지기 중 절반은 홍수에 쓸려갔고 남은 땅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로 덮여 농사를 지을 수 없었거든요. 나루터 장사도 끝났어요. 사람들은 이제 방앗간 쪽 장터로 몰렸고 나루터는 텅 비었습니다. 상길은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지만 갚을 길이 없었죠. 결국 남은 논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상길은 매일 술에 취해 지냈어요. 최 씨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돌아간 거죠. 혼자 남은 상길은 초라한 오두막에서 연명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상길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산자락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에게 빌어먹어야지. 자존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방앗간에 도착하니 윤 씨가 곡식을 빻고 있었습니다. 상길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 윤 씨가 돌아봤습니다. 형님, 나 배가 고파서 밥 좀.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형님. 상길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미안하다. 동생, 내가 탐욕 때문에. 윤 씨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방앗간에서 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길은 고개를 들었어요. 나 같은 놈을 받아준다고? 형님도 시아버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상길은 방앗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물레를 다루는 법도 몰랐고 곡식을 빻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윤 씨와 상문이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형님, 물레는 힘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물의 흐름을 읽어야 해요. 곡식을 빻을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상길은 처음으로 진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상길은 방앗간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물의 소리를 아는 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문골에 큰 손님이 왔어요. 한양에서 온 관리였는데 방앗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죠. 이곳이 그 유명한 생명의 방앗간이요? 윤 씨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예, 나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양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가뭄 때 이곳이 마을을 살렸다고. 아닙니다. 물이 마을을 살린 거죠. 관리는 방앗간을 둘러봤어요. 물레가 돌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곡식을 빠는 모습,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참으로 보기 좋구려. 그런데 이 방앗간을 어떻게 되살렸소? 윤 씨는 물레를 가리켰습니다. 물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물의 소리? 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물이 떠나고 사람이 나누면 물이 돌아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구려. 그는 윤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정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부인을 찾고 있소. 한양으로 올라와 다른 마을의 물길도 관리해 주지 않겠소?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왜요? 큰 벼슬과 재산을 얻을 수 있소. 윤 씨는 방앗간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예요. 시아버님께서 맡기신 곳이기도 하고요. 관리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소.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시오. 관리가 떠난 후 상문이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소? 한양으로 가면 큰 벼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방님, 제가 원하는 건 벼슬이 아니에요. 그럼 뭐요? 이 물레가 계속 돌아가는 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는 거요. 상무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그날 밤 윤 씨는 방앗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물레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으르르르. 윤 씨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물레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으르르르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와 상문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은 방앗간에서 자랐습니다. 물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고 물줄기를 보며 뛰어놀았죠. 윤 씨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은 생명이란다. 물을 아껴 쓰고 나눠 써야 해. 물의 소리를 들어야 해. 물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물소리 들을 수 있어. 정말? 어떤 소리가 들려? 으르르르. 이렇게. 윤 씨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한편 상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방앗간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윤 씨 다음으로 물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느 날 상길이 윤 씨에게 말했어요. 동생,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죠.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도 형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죠. 상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겠소. 그날 밤 상길은 아버지의 묘에 갔어요. 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지혜를,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물이 흐르는 대로 사는 법을,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방앗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숨은 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물길 관리가 잘 되어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끄떡없었죠. 방앗간은 숨은 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먼 지방에서도 배우러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길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윤 씨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물의 소리를 들으세요. 물의 소리요? 네. 물은 살아있어요. 물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주고 물이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물도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서도 물길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방앗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레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으르르르. 5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죠. 윤 씨의 손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후회? 무엇을? 돌밭을 선택한 거요. 기름진 논을 받았으면 더 편하게 사셨잖아요. 윤 씨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얘야, 땅은 사람을 속이지만 물은 속이지 않는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름진 논은 눈을 속였어. 넓고 좋아 보였지만 홍수에 쓸려갔잖니. 하지만 이 방앗간은 사람들을 살렸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마을을 가리켰어요. 이 마을 사람들을 봐라. 모두 웃고 있잖니. 그게 할머니가 얻은 재산이야. 사람이라는 재산. 손자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대단한 건 물이야. 물이 우리를 가르쳐 줬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앗간의 물레는 오늘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생명의 노래였습니다. 숨은 골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 며느리는 땅을 고른 게 아니다. 물의 운명을 골랐다. 그리고 물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다. 방앗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물레는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곡식을 빻으러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방앗간은 마법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난 곳이다. 탐욕이 아니라 나눔으로 번창한 곳이다.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선택해서 오래간 곳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물의 소리를 듣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숨은 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물레가 도는 한, 물이 흐르는 한, 그리고 사람들이 나누며 사는 한,